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일단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제일 처음에 했던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실 똑같은 종류의 회로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리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처음에 기본은 저희가 그 키르호프의 법칙이라고 하는 되게 간단한 법칙, 그리고 사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유도했던 뭐 예를 들면은 그 저항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걔네들은 그냥 더하면 되고, 그다음 병렬로 되어 있을 땐 걔네들이 역수에 대한 합을 하든지 아니면 각각의 역수를 저희가 컨덕턴스라는 G라는 그 값으로 새로 정의한 다음에 G의 합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뭐 이때 여전히 약간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마지막으로 계산할 때는 그럼 G 토탈은 얘는 전체 저항의 역수니까 그거를 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게 사실 오히려 이런 관계식을 유도한 것도 저희가 사실은 그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과 그 다음에 키르호프의 그 전류의 법칙,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저런 관계식을 다 유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실은 활용해서 저희가 임의의 회로를 그 풀면 된다. 그거는 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그거랑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문제를 풀 때 항상 해야 되는 게, 그러면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잔뜩 있을 테니까 걔들에 대한 그 아이비 릴레이션,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저항의 경우에는 전압은 저항 곱하기 전류, 그 관계식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렇게 되면은 엘리먼트가 한 뭐 10개 있으면은 일단 아이비 릴레이션만 한 10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모든 루프를 찾아가지고 루프에 대해서 그 KVL을 다 적용하고, 그 다음에 모든 노드를 찾아서 모든 노드에 대해서 KCL을 적용해야 되다 보니까 그 방정식의 개수랑 그 다음에 풀어야 될 그 미지수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여기서 우리가 얻었던 그런 인사이트만 가지고 좀 더 간략하게 풀어보자 했던 게 노드 어널리시스 메서드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노드 어널리시스 메서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일단 예로 한번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걔를 좀 더 그 일반적인 룰을 한번 잡아서 저희가 한번 푸는 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룰을 잠깐만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면 그 일단은 저희가 그러니까 노드들, 그러니까 이름이 말하듯이 일단 노드들만 먼저 잔뜩 찾은 다음에 그 중에 하나의 노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KCL을 적용할 때 사실 그 리던던시가 좀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결정하냐면, 그러니까 리던던시가 있는 노드를 보통 어떻게 결정하냐면 저희가 여러 개의 노드 중에 하나를 일단 그라운드로 잡아버리고, 그러면 그 그라운드로 잡은 노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KCL을 적용을 안, 그러니까 저 방정식을 안 적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자유돌 하나를 줄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저희가 일단 그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위치를 제가 그라운드를 했으면 여기에 근처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그 볼티지 소스들이 잔뜩 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될 수도, 뭐 이런 식으로 뭐 V1이라는 뭐 V1, 뭐 V2라는 이런 값이 있으면 얘네들이 그 뒤에 뭐 어디 연결되든 간에 여기 바로 옆에 바로 끝에 있는 애의 전압은 우리가 여기가 0V 그라운드 0V이고 여기에 그 전압 그 볼티지 소스가 V1이라는 값을 가지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무조건 V1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정확하게 마찬가지 논리에서 V2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모르는 노드의 전압의 개수를 계속 줄여나가는 거죠. 이거 저렇게 막 줄이고 난 다음에도 마지막에 여전히 모르는 노드가 생기면 걔들만 남겨가지고 걔들을 미지수의 이런 그 노드의 전압인 이런 값으로 다 레이블링을 시킨 다음에 걔네들의 노드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필요한 만큼의 방정식을 배우는 거죠. 그게 저희가 노드 어널리시스를 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건 저희가 미지수로 놔둘 그 노드의 위치를 빨리 결정해서 걔네들한테 이렇게 그 볼티지 변수를 다 하나씩 할당하는 거. 그것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모르는 노드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KCL을 쫙 쓰면 되는 거죠. 근데 KCL을 예전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전류를 다 미지수로 놓고 푸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은 최대한 그 미지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니까 아예 KCL에 저희가 적을 때 그 모르는 전류의 형태로 적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걔네들의 전류들은 저희가 이미 모든 노드의 전압을 미지수까지 합쳐가지고 다 레이블링을 했으면 그러면 거기 흐르는 전류는 그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여기에 어디 중간에 이런
전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노드를 제가 뭐 E1이라고 하고 뭐 여기에 노드를 E2라고 했으면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흐를 전류의 크기는 얘가 R1이라는 애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R1분의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생각해가지고 E1 마이너스 E2 이런 식으로 적으면 이게 이쪽 방향으로 흐를 전류의 그냥 일반화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다 적어가지고 그 KCL을 우리가 적용하는 그 노드에다가 다, 그러니까 얘들을 다, 이런 형태를 다 계산해서 그냥 덧셈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걔들의 합은 0이다. 그렇게 놔두면은, 그러면 결국엔 저희가 모르는 미지수의 개수가 그러니까 모르는 노드의 위치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 각각의 노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KCL을 적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하게 똑같은 수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방정식의 개수가, 그 미지수의 개수랑 그 다음에 방정식의 개수가 같으면은, 그러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기본적으로 솔루션은 존재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저 모든 노드의 그 전압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묻는 질문은 실제로 그 각각의 노드의 전압이 아니라 뭐 특정한 엘리먼트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야? 뭐 그런 식으로 물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적어도 요 값들을 다 알았다면 그럼 얘들은 그냥 부차적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런 관계식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 문제를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다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얘들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풀 수 있는지 그거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노드 어널리시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는 저거만 하면은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긴 한데 근데 제가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직관을 안 주는 그런 상황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직관에 관련된 아니면은 좀 문제를 더 간략하게 만드는 예, 그런 테크닉들을 몇 가지를 좀 배울 거고 그 중에 오늘 배울 중요한 거가 바로 그 슈퍼포지션 메서드라는 건데 예, 근데 예, 뭐 중첩 그러니까 결국엔 중첩이라는 개념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제가 약간 욕심을 내면은 테브난 이퀴벌런트 서킷이라고 그 다음 단계에 좀 방법이 있는데 걔를 이해할 때 사실 이 슈퍼포지션 메서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 나머지 것들도 다 그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태블릿까지 가려고는 하는데 예, 잘 모르겠네요. 예, 일단 해보도록 하죠. 예,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여기에 주어진 저런 회로를 한번 예,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저런 회로는 그냥 회로 잘 뭐 해석하는 학생들도 그냥 보면은 되게 쉬운 회로인데 이런 걸 왜 묻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그 볼테이지 소스가 두 개가 연속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그 저항을 가진 예, 이런 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뭐 저희가 얘네들도 뭐 레이블링을 해가지고 V1 그 다음에 얘를 뭐 V2 이런 전압을 가진 이런 볼테이지 소스 하면은 뭐 이게 별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얘가 뭐 한 1V고 그다음에 얘가 뭐 한 3V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뭐 얘를 그냥 간단하게 해석할 때는 아까처럼 일단 아무 노드나 빨리 잡아서 아무 노드는 아니고 뭐 보통은 제일 좋은 거는 그 볼테이지 소스가 제일 많이 연결되어 있는 데를 많이 잡으라고 하긴 했었는데 뭐 어쨌든 예, 여기서는 제가 그냥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일단 그라운드로 잡고요. 그러면은 제가 얘 볼테이지 소스의 뭐 출력 전압을 그 전압 강화를 그러니까 볼테이지 드랍을 제가 3V라고 했고 그럼 여기에 전압이 3V가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1V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4V가 돼 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뭐 그냥 4ohm짜리였다. 그럼 여기에 그냥 1A의 전류가 흐르는 되게 단순한 문제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되게 쉬운데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문제는 이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3V짜리면 어쩌겠냐라는 질문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그리고 제가 예를 들면 요 가운데를 제가 그라운드로 잡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이러면 큰 문제는 아닌데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3V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보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3V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의 전압이 여기를 그라운드로 제가 잡았으니까 여기의 전압이 플러스 1V겠죠. 제가 지금 이거를 죄송합니다. 예. 이게 제가 여기를 요거의 값을 마이너스 3V라고 한 거는 여기가 여기보다 3V 낮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기가 이제 플러스 3V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3V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여기가 플러스 1V니까 그럼 저희가 요거만 보면은 여기가 3V, 그러니까 여기가 3V, 여기가 1V니까 실제로 흘러야 되는 전류는 방향이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리고 여기에 전압 차이가 2V인데 여기에 4ohm이 걸려 있다면 뭐 흐르는 전류의 양은 0.5A.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생각해보면 전류는 계속 똑같은 값이 이쪽으로 흘러야 되잖아요. 그럼 0.5V라는 전류가 여기로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회로에 훨씬 더 익숙한 학생들은 이게 약간 불편하게 느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전압 소스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전류가 밖으로 나오고 전류가 플러스로 이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예,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흔한 문제가 아니라서. 근데 그럼 이때는 사실 저희가 뭐가 맞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는데 이럴 경우에 일단은 저희는 그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룰을 다 적용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이 이쪽으로 플러스인 건 맞지만 전류가 여기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의 계산의 결과거든요.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직관이 가끔씩 틀릴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직관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현상들에서 느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더 직관적이고 이게 틀린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모든 다루는 회로들의 해석에서는 이런 식으로 약간 비직관적으로 보이는 이런 약간 일부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얘는 그냥 수학이 맞으면은 그게 맞는 거고, 예. 현실에서는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게 그냥 아이디어란 어떤 볼테이지 소스가 아니라 뭐 배터리다. 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배터리는 그 전류가 거꾸로 흐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강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나 뭐 그런 데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나타났을 땐 그냥 수학이 맞으면은 그 수학이 답이지 그냥 직관적으로 이런 경우 잘 못 봤는데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예, 이거는 그 수학에 따라서만 그냥 제대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건데 그건 예, 여전히 궁금하잖아요. 이런 게 진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뭐 실험실 같은 데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렸지만 실제로 그 박스로 돼 있는 그런 볼테이지 소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면 걔네들은 저희가 출력 전압을 뭐 1 플러스 1V를 맞출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저도 그냥 테스트를 해볼까 하다가 그렇다면 몇백만 원짜리 날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물어봤는데 그쪽 그 엔지니어한테 예, 그래서 뭐 실제로 그래서 이 비슷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 그래서 예, 저도 그냥 물어봤더니 예, 저희가 사용하는 이 뭐 특정한 모델의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 전류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뭐 돼 있어서 예, 그럴 경우에는 아마 제가 그냥 넣었다면은 아마 그 화재가 나든지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예, 근데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가 해석하는 아이디어란 소스의 경우에는 이게 당연히 허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그러니까 뭐 앞에 시간에 되게 우리는 아이디어란 볼티지 소스를 뭐 여기를 볼티지라고 여기를 커런트라고 할 때 이렇게 되는 관계식을 볼티지 소스라고 한다 할 때 뭐 아무런 부담 없이 느꼈을 텐데 사실은 이 그림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얘기는 출력 전압이 1V 플러스 1V일 때 플러스 전류를 흘릴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전류를 흘릴 수도 있다고 이미 제가 정의를 해놨거든요. 이게 저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아이디얼 볼티지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볼티지 소스들은 당연히 역으로 커런트를 흘려도 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처음에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아이디얼 볼티지 소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전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회로의 나머지가 뭐 10,000A 요구하든 아니면 마이너스 100A를 흐르게 원하든 항상 그 일정한 전압을 내보내는 걸 저희가 아이디얼 볼티지 소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석할 때는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그 아이디얼한 볼티지 소스를 가정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직관에 잘 안 맞는다고 해도 뭐 예, 일단은 그거는 오히려 무시하시고 그냥 수학적인 모델만 정확하게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직관을 막 적용하다 보면은 그럼 그때부터 헷갈릴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럼 이런 애들이 존재하지 않느냐?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저희가 충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거꾸로 흘러줘서 얘가 충전이 되는 거죠. 이거 사실은 전혀 없는 현상도 아니고, 근데 어떤 애들은 충전이 안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배터리는 충전이 안 되는데 충전지는 따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걔들은 충전이 되죠. 그래서 걔들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전류가 흘러줘야 되고, 그리고 뭐 일반적인 그 건전지를 그냥 갖다 끼웠다. 그럼 걔네들은 저게 성립이 안 되는 약간 그런 상황들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현실하고 저희가 이 과목에서 문제를 풀 때는 약간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현실에 안 맞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느냐? 거꾸로 얘기하면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만약에 몰랐다면, 뭐 물론 되게 쉬운 문제라서 뭐 알겠지만, 근데 얘를 거꾸로 저희가 해석하다 보면 방금 전처럼 얘가 그 전류가 거꾸로 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그 전압 소스, 그러니까 볼티지 소스가 마이너스 전류를 허용하지 않는 장비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회로를 해석하고 얘 위험성이 있겠구나를 그걸 빨리 그 감지를 하고 저런 회로를 설계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그 아이디얼하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를 거꾸로 먼저 해석해 보는 게 꽤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거를 배우는 뭐 가장 중요한 그 모티베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제가 이 페이지에 허용이 되는 그런 상황과 허용이 되지 않는 상황을 좀 나열을 했는데, 자,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 뭐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 끝난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뭐 다른 질문을 제가 이렇게 바꿔서 대답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런 비슷한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저희가 그냥 회로를 막 그린다고 해서 그 회로가 항상 말이 되냐? 그렇진 않다는 거를 뭐 가장 간단한 예로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저거를 그냥 그 건전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저희가 하나에다가는 1.5V짜리 건전지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총 3V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볼티지 드랍, 그러니까 전압 강화를 3V가 되게 했고, 여기 반대쪽에는 제가 이런 애를 연결했다. 그런데 얘는 1.5V짜리다. 이런 회로는 사실은 저희는 해석 못하는 회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볼티지 소스에 그러니까 두 개의 볼티지 소스가 병렬적으로 돼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이디어란 볼티지 소스는 얘가 만약 제가 플러스 3V를 내보내기로 세팅을 해놨고 얘가 플러스 1.5V를 내보내기로 세팅을 해놨다면, 이런 애를 이렇게 같이 연결한다면 얘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이게 아이디어라면 얘는 자기가 할 역할을 무조건 다 해야 되고 얘도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무조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얘와 얘 입장에서 볼 때는 예를 들면 여기를 제가 그냥 공통인 그라운드라고 생각한다면 자기는 여기다 무조건 3V를 내보내야 되는데 얘는 여기에 무조건 1.5V를 봐야 되니까 굳이 따진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볼티지 드랍은 플러스 1.5V거든요. 근데 여기에 존재하는 커런트가 아니라 저항은 아이디어락이 0이죠. 전선이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건 0분의 1.5V를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무한대란 뜻이죠. 만약에 진짜 얘가 아이디어라면 무한대의 전류를 흘리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이디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얘가 열심히 꽤 잘 그러니까 잘 설계 됐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꽤 얘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려는 그런 디바이스라면 얘는 무한대에 가까운 최대한 자기가 내보낼 수 있는 많은 커런트를 막 억지로 내보내려고 할 거고 결국에는 그런 커런트가 여기에 거꾸로 흘러가지고 얘를 태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그냥 망가진다고 대답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도 운 좋으면 망가지는 거고 운 나쁘면 화재가 날 테니까 절대로 이런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석을 하다가 혹시라도 이런 걸 만났으면은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중간에 해석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문제를 잘못 낸 거니까 빨리 그걸 캐치하고 돌아가야 되고요. 그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직렬로 연결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거를 그냥 두 개의 전압의 합으로 보고 그냥 얘를 그냥 이퀴버런트하게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럼 커런트는 어떨까요? 커런트 소스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커런트는 오히려 얘가 반대죠.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아는 거는 커런트 소스는 얘가 하는 역할은 제가 요거를 I1, 뭐 I2라고 했을 때 뭐 얘네의 값이 같아야 될 거는 뭐 전혀 없는 거고
결국엔 뭐를 하냐면 예를 들면 이게 1A고 1A고 여기로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2A고 여기로 흐르고 있다. 그러면은 얘들이 뭐 그 KCL에 의해서 얘가 1A, 2A가 여기로 오면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모든 들어오는 애의 합이 0이어야 되거나 아니면 모든 나가는 애의 합이 0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 1과 2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애가 그럼 마이너스 3A가 되어야지만 0이 되기 때문에 다르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애가 마이너스 3A니까 여기로 나가는 애는 다르게 그냥 3A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커런트 소스는 병렬로 연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그냥 얘들은 저희가 그냥 요거의 합으로 쓰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볼티지 소스랑은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게 얘들을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냐. 뭐 당연히 생각해봐도 얘가 1을 뭐 밑에 애가 1A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위에 있는 애는 2A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치 아이디얼한 볼티지 소스처럼 얘가 하려는 역할은 얘는 정말 자기 역할에 충실하려면 얘는 무조건 1A만 받고 1A만 내보내야 되는데 얘는 또 자기 역할 열심히 하려고 2A 내보내고 2A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지겠죠. 그래서 그냥 뭐 불나든지 뭐 그러겠죠. 그래서 저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약간 기초적인 얘기를 좀 했었고, 이제 저기 슈퍼포지션 메서드를 설명하려고 약간 좀 쉬운 아주 간단한 예제를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전히 그러니까 제가 이번 학기부터 그 숙제를 안 내니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그냥 보고 그냥 다 넘어가고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러다 후회합니다. 저희 시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문제들 계속 풀어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아직은 이거 어떻게 푸는지 지난번에 본 거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봤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V에 R1, R2, 그 다음에 I라는 이 정도의 커런트 소스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럼 얘 어떻게 해석할 거냐? 아까 저희가 노드 어널리시스로 먼저 해석한다고 생각해보면 제일 먼저 노드가 누구누구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자, 노드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자, 이 중에 누구를 그라운드로 잡을 것이냐? 보통은 그냥 밑에 있는 이 볼티지 소스 바로 밑에 연결된 얘들을 보통은 그라운드로 많이 잡죠. 그래서 얘를 제가 그라운드로 잡겠습니다. 그럼 얘 더 이상 해석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모르는 애가 얘랑 얘인데 얘는 얼마죠? V여야 되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아니까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건 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얘만 제가 위지수 2로 놓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모르는 노드들에 대해서만 KCL을 그러니까 작성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KCL을 작성할 때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 또는 모든 나가는 전류의 합을 쓰면 되는데 일단은 그냥 여기에 들어오는 여기로 다 들어오는 전류의 합을 제가 쓸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쪽 브랜치를 통해서 들어오는 전류의 크기는 제가 VR1, 2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이쪽으로 들어오는 R1 분의 V-2죠. 이거 방향, 그러니까 구호를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생각해가지고 그 전압 차이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전압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전류의 크기. R2분의 마이너스 2죠. 여기 부호 주의하죠. 왜냐면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더 낮다라고 가정했으니까 0 빼기 2로 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그 전류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는 여기에 저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오음의 법칙을 적용했는데 여기는 들어오는 전류의 양을 어떻게 계산하죠? 계산할 필요 없죠. 이미 정답이 여기 남아 있죠. I만큼 흐른다라고 제가 강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랑은 그러니까 저기는 제가 일부러 나가는 전류의 합을 썼고 여기는 그냥 들어오는 전류의 합을 써서
부호만, 전체적인 부호만 달라진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거를 간략하게,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할 텐데, 보통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건 뭐였냐면, 모르는 노드가 두 개라 가지고, 그거를 행렬의 식으로 바꿨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런 비슷한 식으로 할 건데, 얘는 그냥 한 개짜리니까 사실 이거는 행렬식도 아니지만, 마치 행렬인 것처럼 제가 그냥 생각하고, 정리를 해보면은, 부호를 전체적으로 그냥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게 더 낫겠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이렇게 하면 나가는 거죠. 나가서. 그러면은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일단 요 항과 요 항이 2라는 미지수를 앞에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그러고 보통 저희는 소스에 해당되는 이런 볼티지 소스 아니면 커런트 소스는 다 오른쪽으로 넘기겠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넘겨주면은 R1분의 V 그 다음에 플러스 I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거를 그래도 뭐라고 막 불렀었냐면 요게 만약에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미지수가 2개 이상이었다 하면 그러면 요런 식 그러니까 요런 식을 여러 개를 받았을 테니까 그리고 거기에 요런 애들이 2원, 2투만 그런 식으로 잔뜩 나타났을 테니까 걔들을 행렬식의 형태로 바꿀 수 있었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애를 저희는 그때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컨덕턴스 매트릭스라고 불렀었고요. 그다음에 얘도 아마 벡터의 형태로 나타날 테니까 걔를 노드 볼티지 벡터 그런 식으로 불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요쪽에 나타나는 애를 보통은 소스 텀이라고 보통은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로 나눠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방 구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저희가 통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해가지고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얘는 R1, R2분의 R1 더하기 R2니까 요거 전체가 그러면은 역수를 취해주면은 그러면은 R1분의 R2 곱하기 R1 그러니까 분자에 R1, R2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얘 때문에 지워지니까 R2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I 같은 경우에는 제 그냥 역수가 다 곱해져야 되죠. 그래서 R1 더하기 R2 그 다음에 R1, R2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그냥 되게 단순한 그냥 산수잖아요. 그래서 솔루션은 이렇게 나온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일단 첫 번째로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 이게 행렬의 형태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얘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게 이게 행렬이 주어졌다면 행렬의 역행렬을 그냥 양변에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는 이 미지수에 의한 열 벡터가 쭉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쪽도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저희가 행렬의 형태로 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벡터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역행렬을 여기서 곱한 애들이 다시 얘 앞에 곱해져가지고 이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형태가 되겠지만 일종의 이런 식의 E1, E2 쭉 해서 이런 벡터들은 요 앞에 어떤 벡터가 나오고 거기에 V를 곱한 거랑 그다음에 또 커런트에 대해서도 또 I를 곱한 거랑 이런 식의 항들이 잔뜩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면 이런 형태로 나올 것이다까지 제가 얘기했었고요. 그 개념을 오늘 좀 더 활용할 건데 그거를 하기 전에 약간 여기서 한번 들여다볼 약간 관계식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일단은 요 식을 그래도 좀 간략하게 아니면은 이거를 좀 일반화시켜서 쓸 수 있는 형태가 결국엔 자세히 보면은 얘가 어떤 특정한 노드의 전압은 그러니까 저희가 풀려는 이 노드의 전압은 결국에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안에 지금은 제가 전압 소스 그러니까 볼티지 소스 하나랑 커런트 소스 하나 이렇게 딱 넣었는데 얘들이 볼티지 소스 얘 말고 여기 저기 또 여러 개 갖다 붙었다. 그러면은 수식은 복잡해지언정 결국에는 볼티지 소스가 하나가 있었으면 그 앞에 어떤 개수 하나 곱해질 거고 그다음에 볼티지 소스 두 번째가 있었으면 또 여기 개수 곱해질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볼티지 소스의 합들과 그 다음에 또 커런트 소스가 하나 있었으면 그 앞에 곱해질 값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커런트 소스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곱해질 값 결국엔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런 식으로 했을 때 일단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한 애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문제를 푼다는 건 결국엔 뭐냐면 이러한 볼티지 소스들 앞에 붙어 있는 이러한 개수들을 빨리 구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1차식이니까 그 식이 1개짜리니까 그냥 빨리 구했는데 뭐 행렬만 돼도 사실은 역행렬이 뭐 한 3바이 3 넘어가고 그러면은 사실 걔네들 역행렬 구하는 거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말은 되게 쉽게 했지만 실제로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 꼭 이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풀 필요 있냐? 다른 대안이 없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사실은 눈치를 채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결국엔 요 식의 형태가 V1, V2 뭐 이런 식으로 쭉 될 텐데 아니면 뭐 간단하게는 이런 식으로 V 곱하기 얼마 그 다음에 I 곱하기 얼마 했는데 제가 만약에 아예 그냥 문제를 얘를 먼저 예. 먼저 얘의 값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V라고 한 게 뭐 어떤 특정한 값을 그러니까 줄 거란 뜻이긴 한데 제가 아직 이 값을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라고? 그러면 얘 값을 그냥 0이라고 제가 일부러 세팅을 해놓고 그 얘기는 제가 여기다가 0이라는 값을 세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요 값이 그러니까 여기 앞에 곱해지는 개수가 얼마인지를 궁금한데 그러면 제가 요거를 0으로 세팅한 다음에 만약에 요 최종 결과 그러니까 여기서의 전압을 빨리 구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은 그 값 알고 그 다음에 그때 제가 가해준 전류가 얼마인지를 알면은 이 비율을 금방 딱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있든 없든 얘를 일단 0으로 했으니까 이 값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제가 요 값만 먼저 빨리 구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얘를 0으로 세팅한 다음에 여기에 전압을 빨리 구해서 그래서 그때 요 레이셔 먼저 딱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얘를 0으로 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0으로 두고 난 다음에 그럴 때 얘가 0이 아닌 경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더 이상 아니고 얘를 0으로 뒀을 때 그때 여기에 전압값을 구하면은 그럼 요 값과 요 값을 아니까 저희가 요 레이셔도 금방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여기에 전압 소스, 그러니까 볼티지 소스 여러 개랑 아니면 커런트 소스 여러 개인데 그러면 이거 자체가 되게 복잡한 식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복잡한 식을 일부러 그냥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구하고 싶은 요것만 빼고 나머지 애들 다 0으로 놓고 그래서 빨리 그 전압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0으로 놓고 얘만 0이 아닌 상태에서 또 전압 구해서 또 레이쇼 구하고 그런 식으로 차례차례 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슈퍼포지션 메서드의 방법인데 그럼 진짜로 저희가 이거를 0으로 세팅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0이라고 세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의 회로의 해석이 간단해지는지 한번 봐야겠죠. 예, 근데 저희가 이런 어떤 특정한 주어진 그 전압 소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의 전압을 0으로 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좀 회로적으로 얘랑 이퀴벌런트한 어떤 애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전압 소스라고 하는 거는 얘가 해줘야 되는 역할은 자기가 내보내는 전압은 일정하게 여기 같은 0V를 유지하면서 임의의 커런트를 흘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흐르든 이쪽으로 흐르든 혹시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뭔지 되게 단순한 뭐가 있지 않나요? 전압 강하는 0인데 뭐 아무런 커런트나 잘 흘려주는 애. 전선이죠, 전선. 그래서 제가 약간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부러 얘를 0으로 세팅한다는 거를 제가 회로적으로 얘기하면은 요거를 0으로 세팅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요거를 전선으로 이렇게 이어준 거랑 똑같은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보면은 아마 여전히 그 회로 해석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좀 어렵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예, 그리고 예, 이거를 먼저 풀 거였네. 예, 일단은 예,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0으로 세팅한다는 거는 예, 요거를 그냥 쇼트 와이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대체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가 요걸 먼저 구한 다음에 이제 요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는 다시 얘를 살리고 얘를 0으로 두는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두는 그런 상황을 하겠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0으로 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런트 소스가 있는데 얘의 전류를 0으로 둔다는 뜻은 자, 아까 얘기한 아이디어란 커런트 소스가 해줘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그러니까 얘의 IV 커브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여기가 V고 여기가 I인데 얘가 해줘야 되는 역할은 이런 역할이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설정한 암페어, 뭐 1암페어? 네, 그러면은 여기 주변에 전압이 어떤 값이 걸리더라도 항상 전류를 1암페어를 흘려줘야 된다는 게 아이디어란 커런트 소스인데 제가 만약에 얘를 0암페어를 지정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임의의 전압이 걸려도 된다. 그럼 얘랑 사실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오픈 서킷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선을 딱 끊어 놓으면은 그럼 여기에 전류는 절대로 못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는 무조건 0에 해당되는 건데 근데 제가 그 주변에다가 전압을 아무런 값을 가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냥 오픈 서킷 주변에 제가 뭐 7V, 뭐 100V 아니면 뭐 1000V, 뭐 마이너스 10만 볼트 건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사실 이 상태랑 그러니까 여기다 제가 커런트 소스를 0으로 세팅한다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를 그냥 오픈 서킷으로 리플레이스 하는 거랑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이퀴벌런트 서킷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면 실제로 저걸 활용해서 문제를 제가 푸는 걸로 한번 해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은 그 전류가 0인 상태로 세팅한 문제로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에는 그 아까 두 번째 얘기한 요거부터 먼저 구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를 0으로 세팅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를 이런 식으로 오픈 서킷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딱 끊어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아마 처음 이거 해석하는 학생들은 좀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회로 처음 봤는데? 라고 막 당황할 수 있는데 이런 회로를 보면 사실 약간은 만세를 불러야 되죠. 왜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약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노드가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노드에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전선을 달랑달랑 그냥 매달아 놓은 상태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그라운드인데 여기다 이렇게 전선을 매달아 놨어요. 근데 이거랑 뭐랑 비슷할 수 있냐면 뭐 저희가 이렇게 뭐 이런 전구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전구를 이렇게 흐르는데 제가 여기다가 그 전선을 하나 요렇게만 딱 해놓고 여기 끝에를 그냥 아무것도 연결 안 했어요. 제가 이 상태랑 여기 없을 상태랑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차이가 있나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되죠. 그 얘기는 요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댕글링 핸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연결돼 있지 않고 연결돼 있는 애들은 얘는 없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 그냥 지우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지우고 나면 이제 이 회로가 저희가 여전히 구하고 싶은 건 여기 노드에서의 전압이거든요. 2라는 솔루션이잖아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금방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게 지난 거의 한 두 번째 시간인가? 그때 제가 설명했던 볼티지 디바이더랑 똑같은 구조죠. 그럼 이거 그냥 볼티지 디바이더의 룰을 적용하면 되거든요. 볼티지 디바이더의 룰은 딴 게 아니라 제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요게 R1, 요게 R2면은 결국에 전체 볼티지 V는 여기에 R1 대 R2의 레이쇼로 나눠 걸린다. 그게 그냥 볼티지 디바이더잖아요. 그래서 요 지점, 그러니까 여기서의 전압 강화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R1 더하기 R2에서 R2의 레이쇼에 해당되는 R2만큼이 여기 곱해진,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만큼의 레이쇼를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의 전압 강화인데 제가 여기를 그라운드로 잡았으니까 여기의 값은 요 값하고 같겠죠. 그래서 2는 얘랑 같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값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 나왔죠, 이미. 그래서 이미 요거를 구할 수는 있는,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는 방법이 아까처럼 전체 이퀘이션을 세워서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여기는 아까 나머지 소스들, 여기서는 커런트 소스를 0으로 세팅했는데 나머지 더 있었다면 다 세팅한 다음에 얘만 0이 아니게 놔둔 상태에서 실제로 여기에 얼마가 걸릴지를 계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레이쇼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이렇게 그러니까 V만 0이 아니고 나머지 다 0인 상태를 한번 구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볼 경우에는 이제는 다시 아까 원래 회로 돌아가서 이렇게 있을 때 이제는 제가 얘를 0으로 세팅하는 이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까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를 그러니까 0V로 세팅한다는 거는 결국엔 뭐랑 똑같다고 했냐면 요거를 그냥 이렇게 쇼트 시키는 거. 요거랑 같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제가 여전히 궁금한 거는 여기에서의 전압이긴 한데 그냥 이 회로 처음 보면 아마 그 여전히 또 처음 해보는 학생들은 좀 헷갈릴 것 같은데 근데 이런 해석,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거 회로 해석할 때 사실 약간 눈치가 좀 빨라야 되는 게 이거랑 똑같은 저희가 훨씬 더 해석하기 쉬운 모양으로 바꿔도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랑 똑같냐면 이게 어차피 전선이잖아요. 여기 전선이고 여기 전선이면 얘를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그려도 똑같은 회로죠. 회로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죠.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얘는 두 개의 저항의 병렬 연결이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미 두 개의 저항의 병렬 연결은 그거에 해당하는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 전체에 해당되는 이퀴벌런트한 그 토탈 저항을 계산하겠죠. 예. 그리고 얘에 해당하는 전체 토탈 저항은 저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뭐 이거는 계속 얘기했듯이 그 R1, R2, 그 다음에 R1 더하기 R2.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거의 뭐 공식으로 외워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R 토탈은 R 토탈 분의 1은 R1 분의 1 더하기 R2 분의 1 해가지고 요거 통분해가지고 그 역수치하면 요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구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거 전체를 이제 요 값이라고, 그러니까 요거 전체를 그냥 하나의 되게 큰 저항 하나로 그냥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R 토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간략해진 게, 지금 여기는 제가, 그라운드, 그러니까 0V고, 그 다음에 여기에 I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그때 여기에 저항이 여기에 전압이 얼마냐의 질문이거든요. 근데 요만큼의 I라는 거는 여기에 똑같이 I만큼이 흐르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는 뭘 알고 있냐면 오음의 법칙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전압 강하는 볼티지 드랍 여기에 걸리는 볼티지 드랍은 RT 곱하기 I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 전체의 볼티지 드랍은 그 RT 곱하기 I인데 요 밑에가 그라운드니까 이 볼티지 드랍 전체가 그냥 여기에 전압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RT 곱하기 I인데 RT가 저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관계식이 이미 어디 나타나냐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여기 있는 상수들을 하나씩 구하고 싶으면 나머지 애들 다 0으로 세팅한 상태의 회로를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나오는 전압과 그러니까 뭐 이 소스의 값의 그 레이쇼를 구한 다음에 그냥 여기다 딱 적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계산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사실 그러니까 회로 해석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물론 이럴 때 약간 그러니까 안 좋은 단점은 여러 번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회로를. 근데 되게 복잡한 회로를 시작하면은 이거 어디서 손댈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일부러 나머지를 다 0으로 세팅해 놓고 하나만 딱 남겨놓고 그런 한 놈만 팬다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만 0이 아니고 나머지 다 0으로 하면은 그러면 그 0으로 했을 때 이퀴벌런트한 뭐 이런 오픈 와이어를 오픈 서킷을 한다든지 아니면 쇼트 서킷으로 다 리플레이스 하면은 사실은 훨씬 더 쉬운 그런 그 회로 해석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간단한 회로로 다 계산한 다음에 얘들을 다 미리 찾아서 걔네들의 마지막에 합을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법을 슈퍼포지션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거를 여기 그냥 정리해 놓은 것 뿐이고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뭐 그냥 저기서 그냥 끝나도 그러니까 뭐 저런 룰이 있다라고 그냥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만 제가 이거를 좀 더 그 포멀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슈퍼포지션 메서드,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굳이 해석하자면 뭐 중첩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사실은 어떤 또 특성이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 선형성이라는 관계가 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선형대수 아니면은 선형이라는 뭐 그런 표현은, 그러니까 저런 용어는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얘를 정의하는 성질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한 두 가지의 성질이 합쳐진 걸 저희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지 저희는 선형성을 가진다는 표현을 하는데,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비례하는 관계를,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관계를 보통 선형성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호모지니어티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여러 개의 인풋이 쫙 들어왔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아웃풋이 뭐 이런 값이 y가 나와야 된다 하는 상황에서 보통 저희가 선형적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인풋을 똑같이 알파벳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뭐 1볼,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이런, 그러니까 저희 문제로 굳이 이거를 다시 그러니까 요거에 비유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제가 여기 아까 있던 그 볼티지 소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커런트 소스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시스템을 제가 그냥 간략하게 볼티지 입력과 그 다음 커런트 입력이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출력을, 요 전압을 요걸 출력이라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1볼트를 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A를 가할 때, 그때 뭐 여기에 전압이 한 한 4볼트 정도 나왔다 라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전압을 2배를 하고 전류도 2배를 해가지고 만약 얘를 2볼트 뭐 4A를 했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나올까요? 전압이? 아까 1볼트 2A를 했을 때 4볼트가 나왔다. 근데 제가 이거를 2배를 늘렸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나올까요? 전압이? 그냥 8볼트 2배가 되겠죠. 그런 관계를 가지는 거를 저희는 선형적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형적이란 거에서 첫 번째 특성인 호모지니어티라는 표현이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거를 호모지니어티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얘가 만족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가 제가 1볼트 2A를 넣었을 때 4볼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또 넣어보니까 V에다가 뭐 한 3볼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류를 그냥 1A만 넣었는데, 그랬더니 여기 나오는 값이 뭐 한 얼마라고 할까요? 뭐 그냥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그냥 2볼트가 나왔다.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하는 질문은 이런 박스에다가 여기다가 전압을 넣는데 요거와 요거의 합인 4볼트를 넣고, 그 다음에 전류를 넣는데 요거와 요거의 합인 3A를 넣으면은, 그러면 여기 얼마의 그러니까 총 전압이 나타날 것이냐인데, 이때 얘네가 가지고 있는 합이 그대로 나타난다면, 이런 관계가 항상 만족이 한다면, 그런 때는 저희는 그거를 사실은 슈퍼포지션 또는 어디티비티의 성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가 약간 뭐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수식으로 적어본다면, 저희가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거는 뭐 요 첫 번째 경우를 여기 VA 그 다음에 IA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 이 A를 저희가 얻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경우인 3볼트 1A에 해당되는 경우를 요 두 번째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당연히 제가 요거 VA와 VB를 합친 거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IA, IB를 합친 거를 여기다 넣으면은, 그럼 여기 좌변에 나타나는 값은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의 합이 나타나야겠죠. 그리고 이건 오히려 수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 수식의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만 얘기하는 저런 리니어리티의 성질을 다 만족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거가 만족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푸는 모든 회로들은 이런 선형성들을 다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선형성을 만족한다면은, 그럼 아까 저희가 했던 그런 트릭들이 작용이 된다는 거죠. 무슨 트릭이냐면, 제가 결국에 아까 했던 트릭이란 거는 이렇게 입력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2개만 했지만
여기 V1, V2, V3, 그 다음에 I1, I2, I3, I4 잔뜩 있는데 그 중에 나머지를 다 0으로 세팅을 하고 하나만 0이 아니게 하면 그러면 저희가 얻는 어떤 결과가 하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만 0이 아니게 하고 나머지 다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만 0이 아니게 하고 다 0으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이런 회로들이 그 리니어리티라는 그런 성질을 무조건 만족한다는 것만 확실하면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 나와야 될 최종값도 결국엔 얘네들의 합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슈퍼포지션 메서드를 방금 전에 이 스페시픽한 이그젬플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한 게 아니라 임의의 회로에 대해서도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전히 제가,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제가 보여드렸던 지금 이 예제가 딱 하나의 노드에 대해서만 계산을 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게 진짜 여러 개에 대해서도 다 적용이 되냐? 라는 거를 예,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예, 뭐 믿으라고 제가 강요는 못하니까. 예, 그래서 한번 그래도 예, 다른 예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저희가 계산했던 형태가 바로 요 회로였고 저희가 그거에다가 노드 어널리시스를 막 적용해가지고 뭐 KCL 두 개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막 이렇게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예,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식의 선형적인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행렬의 방정식의 형태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보였었죠. 그리고 아까도 계속 그걸 강조했었고 예,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제가 꼭 이 특정한 요 회로뿐만 아니라 임의의 회로가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엔 이런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 이제 확실해 보이죠. 왜냐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이 기껏해야 모르는 이런 노드에 대해서 각각 KCL 적용하는 건데 KCL 적용할 때 저희가 모르는 그 전압은 항상 요 텀에서 뭐 기껏해야 두 번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얘들도 뭐 제곱의 형태로 절대로 나오는 건 없고 저희가 풀어야 되는 그 미지수들은 다 그 1차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곱도 없이 그냥 자기 자신만 나타나는 항상 이런 형태밖에 안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로가 아무리 복잡해진다고 하더라도 식이 여기서 뭐 특별히 더 복잡해질 확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모르는 미지수들이 한 번씩 곱해진 항들로 다 우리가 다 그러니까 다 걔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걔들의 합으로 나타나는 게 여러 개의 식이 쭉 이렇게 여러 개 나열되면 걔들은 결국엔 저희가 이런 식의 그 행렬의 식으로 그냥 다 간략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행렬의 식 형태로만 저희가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선형대수 문제를 푸는 거지 뭐 예, 그렇게 어려운 뭐 그러니까 특별히 막 복잡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얘들은 결국에 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방전했던 얘기를 다시 그냥 수식으로 정리한 것뿐이죠. 임의의 아무리 복잡한 그런 회로라 하더라도 결국에 각각의 노드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항상 이런 형태밖에 안 나타날 거고 이런 애들로 기껏해서 아무리 복잡하게 만들어봤자 결국에는 그런 이런 선형 그러니까 이 행렬의 방정식 이상의 형태를 절대로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그러니까 요거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 저희가 푸는 모든 문제들은 모르는 미지수들을 마지막에 여기다 남겼을 때 얘는 결국엔 뭐에 해당되냐면 그러니까 요 식을 요 밑으로 풀려고 할 때 저희가 하는 거는 요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서 좌변에다가 다 그러니까 좌변에도 곱하고 우변에도 다 곱할 텐데 그럼 좌변에 곱하면은 자기의 역행렬을 만났으니까 얘는 아이덴티티 행렬이 돼서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 행렬이 뭐죠? 항등 행렬인가? 예. 아이덴티티가 어쨌든 돼서 그냥 여기는 이렇게 모르는 전압들의 그냥 벡터 형태로 쭉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의 역행렬이 요 첫 번째 벡터에도 곱해질 거고, 두 번째 벡터에도 곱해질 거고, 세 번째 벡터에도 다 곱해지겠지만, 그럼 기껏 해봤자 나오는 거는 새로운 어떤 상수들로 이루어진 그냥 벡터라는 거죠. 그거에 그냥 여기다가 가해주는 전압값에 대한 그냥 비례. 예, 두 번째도 마찬가지 형태.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전류의 형태도 결국엔 비슷한 형태를 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 뭐 계속 강조하지만 아무리 복잡한 형태도 항상 우리는 이런 식의 단순한 그 선형성을 가진 선형 관계를 가진 예, 저런 식으로 항상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예, 사실은 결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슈퍼포지션 메서드 같은 게 다 작동을 한다는 거죠. 예, 그게 여기서까지 얘기하고 싶은 얘기고요. 예, 그래서 정말 간단한 예제지만 저희가 슈퍼포지션 메서드를 가지고 아까 했던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전압, 그러니까 볼티지 소스 2개 있는 애, 저희는 저거 어떻게 푸는지 훨씬 더 쉬운 방법을 알지만 만약 모른다고 했을 때도 거기다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약간 제가 예로 들었던 이런 예제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럼 요거를 뭐 V1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의 차이를 그러니까 여기에 출력 전압을 V2라고 했을 때 굳이 이렇게 풀 이유가 별로 없긴 하지만 예, 그래도 한번 아까도 뭐 똑같은 문제 풀었었으니까 저희가 아까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이럴 경우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그러니까 여기 전체에 걸리는 전압은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V1 더하기 V2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려있는 저항은 하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에 흐를 전류인 걸 알지만 만약 모른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그냥 슈퍼포지션 메서드를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배웠던 제일 간단한 그러니까 방법이 관심 있는 얘만 놔두고 나머지 다 0으로 놓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얘를 0으로 놨다. 그럼 얘는 저희가 해석할 때는 그냥 쇼트 와이어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럴 경우에 여기 흐르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때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그냥 R분의 V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두고 얘를 아닌 애로 해서 하나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는 거는 이제는 요 밑에 거를 0으로 두고 요 위에 거를 0이 아니게 둔 다음에 다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쇼트를 시키고 또 해석을 해보면 그때 여기 흐르는 전류가 I1은 R분의 V1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렇게 각각을 따로따로 다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얘네들을 합을 하면 결국엔 저희가 처음에 구했던 결과랑 똑같은 결과를 얻는 거죠. 되게 쉬운 문제를 제가 되게 어렵게 보였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따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슈퍼포지션 메서드를 제가 보일 때는 주로 노드 어널리시스만 했으니까 이 슈퍼포지션 메서드에 요 왼쪽에 나타날 수 있는 게 요게 전압만일 거라고 혹시라도 걱정을 할까봐. 예, 그렇지 않고 이런 룰은 사실은 이렇게 전류에 대해서도 다 적용이 된다. 저희가 그때 푸는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이게 꼭 이런 슈퍼포지션 관계는 꼭 노드 어널리시스만 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냥 KVL하고 KCL 적용해서 해도 항상 저런 관계는 나타납니다. 저런 관계는 저희가 얻을 수 있는데 예, 근데 걔들로 풀면은 이게 정말 이렇게 잘 나올까? 약간 의심할 수 있죠. 근데 어차피 그렇게 푸는 방식이나 노드 어널리시스로 푸는 방식이나 같은 거라는 걸 제가 계속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노드 어널리시스로 풀어도 저희가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전류에 대한 관계식도 결국에 써보면은 이런 그러니까 선형적인 형태로 나타날 거고 아니면 뭐 전류에 대해서도 전압에 대해서도 이런 선형적인 관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슈퍼포지션 메서드에 대한 얘기고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나요? 사실 방법 자체는 되게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게 한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예, 그래서 예, 저런 선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꽤 유용한 메서드이긴 하지만 또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 중에 약간 좀 다른 특성을 가진 문제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제가 여기도 뭐 그렇게 복잡한 회로 안 그렸지만 이미 뭐 몇 개의 막 그런 소스가 들어가고 했죠. 근데 만약 거기에 더 복잡한 형태, 뭐 제가 뭐 아무렇게나 막 그리는 회로가 있다. 뭐 여기다 뭐 이런 게 붙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뭐 볼티지 소스가 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또 뭐 커런트,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예. 뭐 여기에 또 뭐 커런트 소스가 붙고 막 해가지고 한뜩 뭐 복잡한 이런 회로들이, 그러니까 막 복잡한 이런 컴포넌트들이 잔뜩 막 사용되어 있는 그런 회로가 주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회로가 주어졌다고 할 때 사실은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안에 해석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제가 요 밖에다가 여기에 또 추가적인 어떤 다른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사실은 요 회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되게 복잡한 회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해석하려면 방정식, 동시에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사실 간략하게 하는 메서드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얘기할 태블릿 메서드랑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얘기할 노턴 메서드라는 건데, 결국엔 뭐를 하자는 거냐면, 저는 여기 있는 요 회로를 되게 단순한 회로 하나로 그냥 대체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저거를 대체하면 나오는 회로의 형태는 저 안에는 아무리 복잡한 뭐 컴포넌트 잔뜩 들어있어봤자 저희는 결국엔 쟤를 아주 간단한 볼티지 소스 하나랑 그 다음에 이런 저항 하나, 보통 이거를 태분한 이퀴벌런트라고 해가지고 RTH 이렇게 쓰는데, 여기 있는 복잡한 뭐 되게 많은 컴포넌트로 이루어진 거를 이렇게 단순한 회로로 그 똑같은 일을 하는 회로 대체를 할 수 있다면, 그럼 저희는 요거를 먼저 요런 걸로 대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런 애가 여기에 붙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냥 그것만 해석해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실제로 해야 되는 문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뭐 이쪽은 먼저 이렇게 바꿔버리고 나머지만 그냥 제대로 해석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건데, 저희가 일단 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를 나중에 풀 거니까 얘를 일단은 그 좀 더 간략한 문제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풀 거냐면, 여기에 뭐가 있겠지만 결국엔 저희가 여기다가 만약에 i라는 이런 커런트 소스를 그냥 그 상상으로, 아니면 상상이라는 것보다도 그냥 그냥 복잡한 애가 있는데 얘를 일단 이런 간단한 애로 그냥 리플레이스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어차피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전압을 그냥 이렇게 V라고 쓰고, 그 다음에 그럼 뭐 여기는 그냥 뭐 아니면 이걸 소문자로 여기다 썼으니까 저런 식으로 소문자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결국에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근데 저는 뭘 알고 있냐면,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저희가 요 안에도 여러 개의 막 그런 볼티지 소스들이 들어있고, 여기에 마지막에 또 제가 하나를 더 추가한 거죠. 그러면은 저는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결국에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도 노드 중에 하나일 테니까 얘들에 대한 수식을 다 찾았다고 가정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마지막에 요 노드에 해당되는 수식을 제가 계산해 보면 아마 요거 중에 하나의 항에 해당될 거고, 그 항은 결국에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요 안에 있던 여러 개의 볼티지 소스들의 어떤 그 앞에 어떤 개수가 곱해진 이런 형태의 합과,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많은 전류 소스들 앞에 어떤 또 개수가 곱해진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는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쓰면은 여기 있는 전압은 뭔지, 뭐 지금 당장 뭔지 모르겠지만 뭐 알파 뭐 JM 해가지고 VM 요런 애들, 그러니까 뭐 예를 VJ 뭐 이거 J는 그냥 없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요런 애들의 뭐 베타 N 그 다음에 그 IN 형태로 나타날 텐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하나의 그러니까 전류원을 하나 더 넣었잖아요. 그래서 얘만 약간 떼서 따로 그냥 다뤄보면은 여기도 얘에 대한 어떤 항이 나타날 텐데, 그럼 얘도 앞에 뭔가 개수가 붙을 거잖아요. 근데 요 앞에 붙는 개수를 제가 지금 먼저 계산한 건 아닌데, 얘가 결국에 어떤 값의 성질을 가져야 되냐면, 결국에 이거는 볼티지는 뭐 이런 애 더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류 곱하기 어떤 형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럼 결국에 얘가 하는 역할은 이펙티브하게는 결국엔 어떤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여기 나타나는 전압의 형태는 결국에 보면은 요런 텀과 요런 텀의 합, 요거의 합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걸어준 전류 소스의 크기에 또 비례한, 그러니까 전류 소스의 크기 곱하기 어떤
저항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라는 걸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여기 사실 나타나는 요 그 볼티지랑 그 다음에 커런트는 다 요 안에 있는 볼티지 소스랑 커런트 소스긴 한데 그러면은 이 값들을 제가 그러니까 뭐 제가 중간에 해석하는 동안에 이 값들을 변화시킬 계획은 없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다 고정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값은 사실은 일종의 전압값인 거죠. 그리고 제가 얘네들이 나타내는 전체 전압값을 VTH라고 나타내고 이거는 제 이름의 태연의 약자가 아니라 태분한 네. 여기는 RTH 예. 이렇게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 제가 여기에 나타낼 수 있는 거는 그 V는 VTH 더하기 그 다음에 RTH 곱하기 I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되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금 어떻게 구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안 했고 그러니까 결국에 폼을 나타낸다고 보면은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와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과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그 상상으로 넣었던 커런트 소스는 예, 이런 식의 관계를 쭉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예, 결국에 제가 지금 찾아낸 요 관계를 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아까 요거를 되게 다 크게 해가지고 마치 요렇게 간단한 예, 요런 걸로 그냥 대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진짜로 제가 이걸 대체해도 되는지를 한번 보려면은 그러면은 요렇게 제가 그러니까 요 복잡한 애를 요렇게 대체했을 때 여전히 이 관계를 잘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그냥 확인을 해보시면은 제가 여기를 그냥 그라운드라고 놨을 때 그럼 여기에 전압은 여기가 그라운드이고 여기에 VTH라고 제가 했으니까 이건 그냥 VTH인 거죠. 그리고 이럴 경우에 그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요거랑 다 똑같죠. 그래서 여기도 결국에는 I라는 전류가 흐를 텐데 그럼 저희는 또 뭐라 하냐면 이게 그냥 오음의 법칙 때문에 여기에 I라는 전류가 흐르면은 여기 사이에 그 전압 강화 그러니까 볼티지 드랍은 결국엔 뭐랑 똑같냐면은 RTH 곱하기 I가 똑같죠.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그 전압 강화는 여기보다 여기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의 전압을 제가 요 회로로 그냥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얘는 VTH 더하기 RTH 곱하기 I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요거를 계속 어떻게 구하는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 예, 요거를 요 값을 미리 구하고 요 값만 미리 구할 수 있다면 그럼 제가 저 복잡한 애를 요렇게만 그냥 간략하게 나타내도 요 뒤쪽에 요 바깥쪽에 있는 입장에서는 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간단한 회로나 저 복잡한 회로나 하는 짓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i를 바꿈에 따라서 항상 그때 나타나는 이 전압의 관계가 그러니까 복잡한 애나 예, 단순한 애나 똑같다. 그럼 저희는 굳이 나머지 이쪽을 해석할 때 여기를 이렇게 복잡한 애들로 가지고 계속 해석할 필요 없이 얘에 해당되는 이런 것만 빨리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을 그냥 간략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게 저 태분한 이퀴벌런트 서킷의 그 예, 모티베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저 값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예, 이것도 사실은 되게 단순하다고 하면 단순하고 좀 복잡하면 복잡한데 그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제가 아까 여기다가는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가상의 이런 전압 소스, 그 커런트 소스를 붙인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계산할 때는 뭐를 하면 되냐면 제가 요 값을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VTH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다른 회로가 막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얘를 그냥 뚝 끊어버리고 이렇게 나머지 남아있는 회로 있잖아요. 이런 회로 상에서 실제로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전압이 얼마가 나타날지 그거를 그냥 해석하면 돼요. 요 안에 있는 애를.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안에 있는 애를 해석을 안 하는 건 아니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좀 간략한 문제인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도 복잡한 회로 여기도 복잡한 회로가 같이 있으면은
얘들을 다 연립방정식을 동시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건 사실 그거보다는 그래도 여기 뚝 잘라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만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어떤 전압이 나타날지를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여전히 복잡한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 근데 요거 계산할 때도 아까 저희가 배웠던 뭐 슈퍼포지션 메서드 그런 걸 많이 활용하면은 그럼 여기에 계산도 생각보다 꽤 단순하게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먼저 한번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RTH라는 애를 또 구해야 되는데 RTH는 또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안에 보면 아까 볼티지 소스랑 커런트 소스랑 잔뜩 있잖아요. 얘들의 값을 다 0으로 세팅을 하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볼티지 소스가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아까 볼 때 숏 서킷으로 다 대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커런트 소스가 0이라는 거는 얘들은 다 오픈 서킷으로 다 대체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대체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 두 개 터미널에서 봤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 얼마인지 그냥 저항값만 계산하면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계산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값이 바로 요거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될 수는 있는데 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뭐 자세히 뭐 증명까지는 안 하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더 증명을 하고 왜 이렇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